서울 산자락 아래 자리한 고급 주택단지. 대문 하나만 해도 웬만한 차 2대가 나란히 들어갈 만큼 넓었고 길게 뻗은 담장 위로는 정원 조경수가 건물 높이만큼 자라 있었다. 그리고 그 한복판, 다른 집들보다도 더 크고 정원까지 갖춘 흰색 대저택이 있었으니 그 집의 주인이 바로 강복임이었다. 하지만 정작 복임 본인은 이 집 구조도 다 외우지 못할 만큼 외형에 관심이 없다. 오늘도 그녀는 털 빠진 목도리, 낡은 울코트, 세월 듬뿍 묻은 단화에 아무 장식 없는 검은 가방을 들었다. 대저택이 흔들릴 만큼 비싼 인테리어 속에서도 복임의 모습은 어느 전통시장에서 막 장보러 나온 동네 할머니와 다를 게 없었다. 관리인 아저씨가 현관 앞을 청소하다가 복임을 보고 인사했다. 어르신, 오늘 은행 가시는 날이십니까? 그래요 뭐. 지난달 이체 확인하려고. 밥은 드셨어요? 언제나처럼 소박하고 따뜻한 말투였다. 복임은 이 저택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려고 산 적이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당신 편하라고 큰 집 한번 가져보자라고 해서 마지못해 들어온 것뿐이고 그나마 남편이 떠난 후엔 집을 줄일까 고민도 했지만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 떠나지 못한 것이었다. 돈은 많지만 이 대저택은 복임에게 허세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집일 뿐. 복임의 집 차고에는 아들이 사준 하얀 벤츠, 지인이 추천한 SUV, 그 외에도 예전에 쓰다가 방치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복임이 손에 든 차 열쇠는 작고 낡은 국산 소형차였다. 차고 저끝 구석 칸, 은색 도장이 벗겨지고 핸들 커버도 해진 그 차. 관리인이 물었다. 어르신, 벤츠 타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은행 가실 때 편하실 텐데. 복임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이고, 나는 이게 편해. 작아서 좋고 얘랑 정이 들었어. 억소리 나는 저택에 살면서 수억 원짜리 차 대신 10년 넘은 소형차를 타는 사람. 이걸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도 그 안에 수백억대 부동산과 천억대 예금이 있는지 몰랐다. 복임 본인이 돈을 자랑하거나 부자로 보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담벼락에 부서지는 시간, 80대 초반의 강복임은 작은 은색 소형차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조수석 유리를 한번 쓸어낸다. 그 차는 반짝이진 않는다. 그러나 복임에게는 소중한 자율성이자 동반자였다. 그녀는 운전석 문을 잡고 천천히 타오른다. 허리가 굽은 사람 특유의 절제된 움직임. 시동을 걸자마자 엔진이 낮게 떨린다. 복임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오늘은 일찍 갔으니 사람 없겠지?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식도 먼 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임의 삶은 조용한 아침과 잔잔한 일상으로 채워졌지만 홀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걸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오늘도 은행에 갈 이유는 단순했다. 예금 내역 하나 확인하고 일부 금액을 이동하려는 정도. 별일 아니었다. 그저 조금 더 빠르게, 편하게 처리하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내 쪽으로 차를 몰았다. 아침 시간대인데도 신호등마다 차들이 들쭉날쭉. 하지만 복임의 운전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급하게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비좁은 골목에서 후진하는 화물차를 만나도 항상 조용히 기다린다. 한 번도 경적을 크게 눌러본 적이 없었다.
그냥 기다린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은행 건물 앞에 도착하자 복임은 천천히 차를 세우고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본다. 카메라가 그녀의 차 앞에서 움직이지만 주차권이 없으면 나중에 요금이 붙는 구조였다. 여긴 늘 미리 주차권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빨리 말해서 받으면 되겠지? 복임은 차를 조심히 세우고 내린다. 지갑을 챙기고 핸드폰을 작은 가방에 넣고 나서 은행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복임은 입구에 잠시 멈춰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말하느라 바쁘다. 어제 회식했는데 힘들어 죽겠다. 오늘도 일 엄청 밀렸어. 나 진짜 어르신 고객 응대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말이 복임의 귀에 똑 떨어진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자리 오른쪽에 놓여있는 대기표 발급기 쪽으로 향한다. 그러다 문득 은행 안에 있는 주차 발급 부스를 보고 먼저 그쪽으로 가서 말한다. 저 안쪽 주차권 하나 먼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차를 막아놨을까 봐서요. 그때 뒤쪽 창구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던 30대 초 남직원 오진우가 슬쩍 고개를 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고객님, 저희는 업무 먼저 보셔야 주차권 드립니다. 말투가 딱딱하고 표정은 귀찮음이 얼굴 전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복임은 순간 멈칫하며 말한다. 아, 예. 곧 업무 볼 건데요. 제가 차를 잘 주차 못해서 그냥 먼저 하나만. 오진우는 말을 끊으며 좀 더 큰 소리로 말한다. 원칙입니다. 업무 먼저 보세요. 지금 줄 서 계신 고객들도 많거든요. 원칙? 하지만 방금 들어온 멀끔한 양복 입은 고객에게는 직원들이 바로 다가가 인사하던 장면을 봤다. 복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음 속에는 익숙한 체념이 있었다. 살아오면서 늦게 온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받는 무시처럼 복임은 대기표를 뽑고 구석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손등에는 주름과 세월이 가득했다. 신중히 접힌 지갑을 쥐고 조심스레 번호표를 바라본다. 대기석에 앉아있는 젊은 아가씨 둘이 복임 쪽을 보며 속삭인다. 저기 또 어르신 왔다. 하, 오래 걸리는데. 주차권부터 달래네, 진짜. 말투가 가볍고 무심하지만 그 가벼움이 칼처럼 꽂힌다. 복임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있을 뿐이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는 직원들의 모습은 더 명확하게 대비됐다. 어떤 고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직원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졌다. 명품백을 들고 깨끗하게 정장 입고 들어오는 젊은 부부에게는 직원들이 얼른 일어나 웃으며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복임이 지나가는 동선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공기가 복임의 마음을 서서히 눌렀다. 하지만 복임은 참고 또 참았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36번 고객님? 드디어 복임의 번호가 불린다. 복임은 작은 가방을 잡고 조심스레 일어선다. 등이 굽어서 천천히 걸음이 느리다. 창구 앞에 서자 오진우가 팔을 교차한 채 묻는다. 뭘 도와드릴까요? 말투가 냉담하다. 뭘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는 식의 표정.
복임은 작은 지갑을 열어 정성스레 접어둔 예금 거래표와 신분증을 내밀며 말한다. 예금 내역 좀 확인하고 일부 출금도 하려고 왔습니다. 오진우는 무심하게 묻는다. 얼마요? 복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한다. 1,000억 정도요. 오진우의 눈썹이 순간 피식 올라간다. 고객님,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복임은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에는 본점에서 발급받은 예금 잔액 증명서가 그대로 있었다. 오진우는 서류를 보자 입이 벌어질 정도로 표정이 굳었다. 서류에는 선명하게 적힌 숫자 1024억. 뒤쪽 직원이 속삭인다. 저분 진짜 큰손이네. 내부 VIP 리스트에 없는데? 아까 무시한 거 큰일 났다. 오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 잠시만요. 지점장님 모셔오겠습니다. 그 순간 복임은 아주 조용하게 하나만 묻는다. 저 그럼 이제 주차권을 주실 수 있나요? 오진우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제까지 이 은행에서 작은 소형차를 타고 온 평범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판단했던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단번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 복임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에는 무시당한 세월 위에 쌓여온 아주 깊고 차가운 결심이 깃들고 있었다. 은행 내부 공기는 차갑고 모호했다. 지점장이 뛰어오는 동안 창구 주변의 직원들은 복임을 흘끔흘끔 바라봤다. 그 표정 속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섣부른 후회가 섞여 있었다. 아직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읽혔다.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복임은 여전히 창구 앞 조용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주름진 손등 위에 손을 포개고 가벼운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별일 다 있네. 그 짧은 숨에도 방금 전까지 받았던 모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뒤쪽에서는 직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린다. 1,000억이 넘어? 진짜야? 잔액 증명서 봤지? 원본 맞더라. 아까 무시했던 그 직원 큰일 났네. 오진우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식은땀이 등에 붙었다. 복임의 잔잔한 말 주차권은 이제 주시나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댔다. 아까는 분명 원칙이라는 말로 복임을 다그치듯 몰아붙였다. 자신도 모르게 노년층은 귀찮다는 시선이 태도에 배어 있었고 그걸 복임은 온전히 다 느꼈을 것이다. 오진우는 한 손으로 얼굴을 만지며 자기 자리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젠장.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지점장이 빠르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처음부터 굽신대는 느낌이 있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제대로 안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임은 지점장을 천천히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오히려 고요한 그러나 알 수 없는 쎄함이 스며 있었다. 아니에요. 그 말에 지점장은 말문을 잃었다. 이런 얘기는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었다. 지점장은 직원들을 향해 곧바로 질책했다. 오 대리님, 어떻게 고객 응대를 하지만 복임은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가로막는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저한테 보여준 태도 그대로니까요. 오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마치 등 뒤에서 누가 돌을 던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말투, 행동, 매너가 그 순간 전부 자기 목을 조르는 듯했다. 지점장은 서류를 가져오면서 말했다. 고객님, 우선 주차권은 바로 발급해 드렸고요. 편안하게 업무 먼저 보시고. 복임이 말을 끊는다. 저 그거 필요 없어요. 지점장이 깜짝 놀라 복임을 바라본다. 복임은 천천히 손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낸다. 그 안에는 전 계좌 예치금 이동 요청서가 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간다. 고객님, 이건 전액 타지점으로 이체 요청이신데 정말 확인 맞으신가요? 복임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오늘 여기서 받을 건 없습니다. 돈만 이동해 주세요. 지점장, 저희 지점에 혹시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더 나은 혜택을. 복임이 말을 자른다. 저는 혜택을 바라지 않아요. 그 전화이 들었다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곳에 제 돈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뿐이죠. 그 말에 지점장은 완전히 굳어버린다. 직원들도 눈을 내리깔며 아무 말도 못한다. 오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뗀다. 고객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임은 그에게 시선을 한번 주고 짧게 말한다. 사람에게 기본 예의가 왜 필요한지 오늘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오진우는 고개를 완전히 숙인다.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한다.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주변이 조용해졌다. 지점장은 복임의 서류를 본사에 넘기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다. 은행 내부 시스템이 복임의 계좌가 움직이는 즉시 VIP 부서에 경고로 뜨기 때문이다. 1,000억 이상 예치 고객 이탈 위험 지점 직권 대응 필요구 알림이 울릴 때마다 직원 3명이 동시에 긴장으로 몸을 굳힌다. 오진우는 책상 아래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지점의 체면이 구겨지고 본사에서 조사까지 내려올까 두려웠다. 복임은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창구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다. 저런 말을 대놓고 듣는 건 오늘 처음 아니지.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쓰리네. 그녀의 가슴 한편이 뻐근했다. 이건 단순한 불쾌함이나 분노가 아니다. 오랜 세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받은 무시가 하루아침에 폭발한 것이다. 복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사람인데 그 작은 속삭임에 직원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는 살짝 젖어 있었지만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심이 은행 전체와 그 건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그 누구도 몰랐다. 지점장은 계속 절을 하듯 굽신거리지만 복임은 담담하게 말한다. 고생하세요. 오늘 일은 그냥 잊을게요. 그녀는 천천히 은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오진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그날로부터 며칠 뒤에 밝혀진다. 소형차에 올라타 조용히 주차장을 벗어난 복임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이제 더 큰 반전이 시작될 참이었다. 은행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복임에게 들리던 소음은 뚝 끊겼다. 하지만 은행 안쪽에서는
마치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불안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지금 뭔가 큰일이 터졌다. 복임이 사라진 자리, 아까까지 들리던 잡담, 키보드 소리, 전화벨 그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무색해졌다. 직원들이 의식적으로 입을 닫고 천천히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분명 다들 했던 말들이 있다. 나이 든 분들 오면 오래 걸려서 힘들어. 아, 또 설명해야 해? 주차권은 업무 후에 드린다니까. 그 말들이 지금은 모두 독이 되어 돌아온 느낌이었다. 오진우는 창구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이 흐려 보였다. 창구 옆 20대 후반의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오 대리님 진짜 1,000억 넘는 거 맞죠? 아까 서류에 조 단위 숫자가 보이던데. 오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진짜였어. 나도 처음 보는 잔액이었어.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단 몇 분 만에 그 엄청난 사람을 걔 무시한 거였구나. 그 깨달음은 등골을 한 번에 식혔다. 복임의 계좌 이동 요청이 접수되자 시스템에서 자동 알림이 울렸다. 띠링. VIP-RED 1,000억 이상 자산 고객 거래 변동 감지 빨간 경고창이 은행 직원들의 모니터에 동시에 떠올랐다. 지점장 방에서 문이 쾅 열리고 지점장이 빠르게 뛰어나왔다. 누구야? 누가 VIP-R 고객 처리한 거야? 한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다. 아까 할머니요.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고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오진우 안 나가셨습니다. 지점장은 눈을 크게 뜬다. 뭐? 왜 붙잡지 않았어? 오진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어뜨린다. 직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1,000억 고객이 이동하면 본사에서 즉시 감찰 나오는 거 아니야? 작년에 100억 고객 이탈했을 때도 지점장이 징계받았잖아. 이번엔 비교도 안 되는데? 그 말들 사이에서 비난의 화살은 점점 한 곳으로 향했다. 모두의 시선이 오진우를 향한다. 아까 주차권 가지고 트집 잡지 않았냐? 응대할 때 정말 건성으로 했던데. 정말 큰일 만들었네. 오진우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었다. 머릿속에서 복임의 마지막 말이 반복됐다. 예의를 지키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가장 잔혹한 꾸짖음이었다. 지점장은 본사 VIP 관리팀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네, 여긴 지점입니다. 방금 1,024억 보유 고객이 전액 이동을 요청해서 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즉시 날카롭게 변한다. 지점장님, 그 금액은 지점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는 보고를 즉시 올리셔야 합니다. 지점장은 말했다. 그게 사실 직원 응대에서 약간으로 1,000억 넘는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화하는 지점장의 표정은 점점 파랗게 변했다. 그의 옆에서 직원 2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본사 담당자는 말했다. 지점 내부 문제라고 판단되면 지점 성과 평가 전체가 조정됩니다. 지점장님 개인 징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점장은 이마를 짚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오진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왜 나는 그분을 그냥 할머니라고 단정했을까? 그냥 나이 들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돈이 없어 보인다고 느꼈으니까. 그는 기억을 되짚었다. 복임이 들어왔을 때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은 경비 아저씨뿐이었다. 자기 자신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솔직히 그 순간 잊고 싶다. 그때 옆 직원이 말했다. 오 대리님 죄송하지만 본사에서 오 대리님 이름 찾고 있습니다. 오진우의 손이 멈췄다. 네. 응대 담당자 기록에 이름 남으니까 오진우는 느꼈다. 몸이 굳는 느낌.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 하루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편 복임은 지금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형차 안에는 시장에서 산 고등어 몇 마리와 깐마늘 봉지, 김치거리가 놓여 있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까 은행에서 당한 모욕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그 직원 나를 보지 않았어. 사람으로 안 봤어. 그리고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은 사람인데 복임은 그 조용한 분노를 억누르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허락했다. 한 번쯤은 움직여볼까? 작지만 확고한 결심이 그녀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 그 결심은 곧 건물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것이다. 복임이 떠난 지점 내부에서 지점장은 직원들을 모아 짧은 회의를 열었다. 이 사건, 지점 전체의 책임입니다. 특히 응대 담당자는 본사 보고에 포함될 겁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오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점장 가장 큰 문제는 그분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다. 직원 다시는 안 오시겠죠. 지점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더 문제다. 직원들 눈동자가 흔들린다. 지점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분 같은 고객은 안 온다는 말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조용히 크게 움직인다. 그 말은 예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은행 건물 전체가 곧 그 조용한 움직임으로 인해 한 달 뒤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는 걸. 복임은 소형차를 천천히 몰아 집 근처 좁은 골목길로 들어왔다. 오후 햇살이 슬며시 기울어 골목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 속에서도 복임의 표정은 오히려 잔잔했다. 마음 한가운데 무거운 결정이 천천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 오늘은 참지만은 않고 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 의지는 그녀의 왜소함과는 다르게 아주 단단했다. 복임의 집은 광활한 공간이었지만 복임에겐 여느 노년층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복임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차 한 잔 마시고 생각 좀 정리해야지.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는데 마음속에서는 은행에서 들었던 말과 표정이 끊임없이 몰아쳤다. 업무 먼저 보셔야죠. 고객님, 원칙입니다. 주차권 먼저는 안 됩니다. 힐끗 올려다보던 무시 섞인 눈빛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뒤늦은 비굴한 태도. 고객님 죄송합니다. 전액 이동하시려는 건 오해가. 저희 지점의 불찰로 복임은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사람이 돈이 있다고 달라지는 건가?
그 말은 화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내뱉는 슬픈 깨달음이었다. 은행 사건이 터지고 몇 시간 뒤 근처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조용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 50 초반의 박성태, 근처 건물 임대 매매를 오래 담당한 부동산 사장은 커피잔을 앞에 두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최근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물 등기부 요약, 실적 그래프, 수익성 평가 자료가 복잡하게 떠 있었다. 아, 이 건물 진짜 곧 매물 나오겠네. 그는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최근 1년간 이 건물은 은행 지점 한 곳이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며 임대료 대비 수익성이 나빠져 소유주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오늘 은행에서 1,000억짜리 고객이 전액 이탈했다는 소문이 이 동네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시장이라는 곳은 별것 아닌 것도 크게 키우는 곳인데 이번 소문은 진짜였다. 이 은행 지점 오래 못 가겠네. 이건 건물 해체 신호나 마찬가지인데. 박성태는 책상 옆에 놓인 오래된 장부를 펼쳤다. 거기에는 오래전 상담했던 고객들의 이름이 조그맣게 메모되어 있었다. 그중 한 이름이 시야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강복임. 박성태는 그 이름을 보며 기억을 떠올렸다. 그 어르신 조용하지만 절대 평범한 분이 아니었지. 집도 본인 명의, 땅도 몇 군데 가지고 있었고 자산 관리할 때 굉장히 단단히 굴리던 분이었는데 라고 하며 그는 번호를 눌렀다. 이왕 터진 김에 어르신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복임은 저녁 준비를 하려다가 핸드폰 진동을 들었다. 네, 강복임입니다. 어르신, 저 박 사장입니다. 요즘 별일 없으시죠? 복임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다. 오늘은 좀 있었죠. 박성태는 짧게 호흡을 들이켰다. 아, 그거 들었어요.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복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박성태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 건물이요. 은행 들어선 그 건물. 곧 매물 나옵니다. 복임의 시선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그래요? 네. 실적 떨어졌고 은행 본사에서 이 지점 철수 얘기 나오고 있고 건물주도 벌써 고민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복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묘한 긴장감이 오르고 있었다. 박성태는 이어서 말했다. 혹시 어르신 관심 있으세요? 복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빛이 집 담장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관심 있죠. 박성태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 어르신, 그 건물은 금액이 꽤 알아요. 얼마인지 대충 감이 와요. 박성태는 말문이 막혔다. 복임은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건물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내가 사볼게요. 박성태는 숨을 눌러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정말 사실 건가요? 네. 그 대답은 단칼처럼 분명했다. 사람을 무시하는 곳이 오래 잘 되진 않아요. 복임의 그 말에 박성태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오늘 전화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복임의 행동 선언이었다. 다음 날, 복임은 일부러 은행 근처를 다시 찾았다. 직접 건물 상태를 보기 위해서였다.
은행 입구 앞에서는 경비 아저씨 김종만이 쓸고 닦고 청소하며 출입문을 챙기고 있었다. 복임을 보자 그는 놀라며 다가왔다. 어르신, 어제 무슨 일 있으셨다던데 괜찮으셨어요? 복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요. 아저씨처럼 제대로 인사해주는 사람이 여기서 아저씨밖에 없었어요. 김종만은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었다. 아이고, 저는 그냥 하는 일이죠. 복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여기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김종만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런 소문이 좀 있긴 합니다. 은행 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까지만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럼 저는 뭐 또 다른 자리 찾아야죠.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불안은 분명했다. 복임은 천천히 말했다. 아저씨, 혹시 이 건물 제가 사면 김종만은 눈을 크게 뜬다. 예. 어르신이 여기를? 네. 그러면 아저씨 자리 지켜드릴 수 있을까요? 경비 김종만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르신,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복임은 고개를 끄덕인다. 가능해요. 그 말은 따뜻함과 단단함이 동시에 있었다. 사람은 누가 자신을 존중해줬는지를 평생 잊지 못한다. 복임에게 유일하게 예의를 지켰던 사람은 이 경비 아저씨뿐이었다. 그녀는 그 은혜를 기억했고 그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각 은행 내부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본사 감찰팀이 막 도착한 참이었다. 감찰실 직원들이 서류철을 들고 지점장실로 들어가면서 직원들을 훑는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오진우는 식은땀을 훔치며 앉아 있었다. 이 모든 게 내가 만든 건가? 주변 직원들은 그를 신경질적으로 흘겨봤다. 왜 그분한테 그렇게 했어? 조금만 친절했으면 될 일을. 지점장님 완전 진노하시던데. 오진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떨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모든 혼란이 더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왜냐하면 복임은 이제 은행과 건물 전체의 운명을 자신 손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복임에게 문자가 도착했다. 부동산 사장 박성태가 말한다. 어르신, 건물 공식 매물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복임은 문자를 읽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 한 사람의 조용한 분노가 한 건물의 미래를 바꾸고 한 은행 지점을 무너뜨리고 여러 사람의 삶을 뒤흔들게 될 첫 순간이었다. 건물 매물이 공식 등록된 그날 저녁, 복임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히터 돌아가는 약한 소리만 맴돌고 창밖에서는 초겨울의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박성태 부동산의 메시지가 선명했다. 건물 공식 매물. 내일 오전 서류 준비 가능하십니까? 복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내일이네. 그 말은 흔들림이 없는 결심의 확인이었다. 이른 아침 복임은 소형차를 몰고 은행 건물 앞에 섰다. 출근 시간 전이라 거리에는 조용한 공기만 남아 있었다. 은행 전면 유리창 너머로는 직원들이 책상을 정리하고 본사 감찰팀이 종이 뭉치를 들고 회의실에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복임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건물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된 외벽, 1층을 차지한 은행, 지하 2층, 3층의 임대 공간, 출입문 앞에 서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경비 김종만. 복임은 조용히 말했다. 이 건물 내가 가져갈게. 말은 작았지만 마치 공기 중에 새겨지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선 복임을 보자 박성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르신, 진짜 오셨네요. 복임은 차분하게 말했다. 서류 준비됐어요? 예, 다 준비됐습니다. 근데 어르신, 이 건물 금액이 생각보다 더 큽니다. 최근 시세로 매매가는 약 220억 정도 되고 부대 비용도 있고. 복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박성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지 조심스레 의견을 꺼낸다. 어르신, 혹시 이 결정 은행 때문에 화가 나서 아니에요? 복임의 말은 단호했다. 화가 난 건 맞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에요. 박성태는 숨을 들이켰다. 복임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는 어제 제가 어떤 눈빛을 받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죠? 박성태는 고개를 숙인다. 복임, 사람을 무시하는 가게는 오래 못 가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니까. 박성태는 그 말에 찌릿한 감정을 느끼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도양수 계약서 초안을 복임 앞에 놓았다. 어르신,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건물은 어르신 명의로 넘어갑니다. 복임은 볼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거나 망설임은 단 1초도 없었다. 서명. 그 순간 은행 지점이 들어선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강복임이 되었다. 부동산 사장은 숨을 들이켰다.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단단하게.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은행 안에서 바로 나타났다. 그날 오후 은행 지점장에게 본사로부터 긴급 공문이 도착했다. 지점장은 공문을 읽고 얼굴이 진짜로 하얗게 질렸다. 문서 상단에 쓰여 있었다. 본사 공문, 지점 즉시 통폐합 검토 대상 편입, 건물주 변경 및 실적 리스크 발생으로 지점 유지 불가 판단. 지점장은 공문을 들고 벽에 기대듯 주저앉았다. 건물주 변경? 건물주가 왜 바뀌었어?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누가 샀대요? 요즘 이런 건물 사는 사람 많지 않은데 설마 어제 그 오진우만은 이미 그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설마 어제 그 할머니? 감찰팀 직원이 지점장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점장님, 건물주가 오늘 갑자기 바뀌어서 본사에서 판단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말한다. 누구로요? 감찰팀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강복임님이라고 8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 은행 로비 전체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직원들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오진우는 책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이 떨리고 목이 말라 침 삼키기도 힘들었다. 그는 말했다. 그분이 건물까지 사신 거예요? 근처 직원이 속삭였다. 어제 무시했던 그 할머니 맞지? 오진우는 입술이 흰색으로 변하며 말했다. 나 큰일 났다. 며칠 후 은행은 오후 업무가 끝난 뒤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지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건물주님이 오십니다. 지점 운영 방향 관련해서 회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직원들은 서로 긴장된 시선으로 바라봤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사람. 작은 체구, 검소한 옷차림, 나긋한 표정. 바로 복임이었다. 직원들 모두 숨을 들이켰다. 오진우는 복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복임은 천천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 강복임입니다.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지점 전체를 흔들 만큼 묵직했다. 지점장은 급히 일어서며 인사했다. 고객아니 건물주님, 이렇게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복임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행이 건물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직원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복임은 말을 이었다. 제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필요한 자리를 찾아주려고 이 건물을 산 것뿐이에요. 그녀는 눈을 돌려 경비 김종만을 바라본다. 이 건물의 경비 일은 지금처럼 계속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거니까요. 경비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울컥해 눈을 붉혔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복임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진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오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떨고 있었다. 복임은 그의 앞에서 멈춰 섰다. 오 대리님. 오진우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말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복임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 그 말은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오진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사람은요, 복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순간 가장 큰 걸 놓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날 은행에서 받았던 상처의 정반대, 복임이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였다. 오진우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2주 뒤, 은행은 공식적으로 본사 통합 정책에 따른 폐점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지점의 폐점은 그날 복임에게 한 행동의 결과라는 걸. 지점장은 다른 지점으로 강등되어 발령났고 오진우는 사실상 좌천에 가까운 지원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직원들 중 몇 명은 마지막으로 떠나는 날 복임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도 살아보니 사람이 변하는 모습도 봐요.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는 삶을 오래 산 사람이 세상에게 주는 작은 교훈처럼 들렸다. 은행 간판이 철거되는 날, 복임은 소형차를 타고 건물 앞에 잠시 섰다. 트럭 기사들이 간판을 떼어내고 사다리차가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경비 김종만이 지나가며 복임에게 밝게 인사한다. 어르신, 이제 건물은 어르신 거니까 제가 잘 지켜볼게요. 복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자기 얼굴에 먹물이 묻는 거지. 그녀는 차 시동을 걸었다. 소형차는 과하지도 화려하지도 않게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오직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바로잡은 한 노인의 단단한 발걸음만 남아 있었다.